보자.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드로진 본딩이라고 쓰고 우리말 번역은 뭐죠? 우리말 번역은 이제 슈쇼 결합이죠. 그래서 슈쇼 결합은 수능에도 나와요, 안 나와요? 수능에도 당연히 나옵니다. 이게 상위권 대학이어도 그 공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수능 교과 과정에 나오는 내용이 무조건 시험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문제를 까 뒤집어 놓고 보면 수능만 배워서는 알 수 없게 내긴 하지만 적어도 주제 측면에서는 수능 교과 과정과 분명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소 결합은 입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수소 결합은 화학하고도 관계가 있지만 생물이나 지구과학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융합과학적 측면에서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 알아두셔야 되는데 아마 몇몇 부분은 아마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던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뭐 어떤 내용들은 알 텐데 한번 내용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결합 언제 나타나죠?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조건 우선 첫 번째는 1.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타나야 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1. 얘는 수소결합은 기본적으로 매우 강한 극성 분자간 인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의 말단에 X라는 원소가 붙어 있다고 치고 그리고 얘가 어떤 수소에 Y라는 원소가 붙어 있는 요런 두 분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무거나의 X 그리고 어떤 Y의 수소가 붙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게 저 X하고 Y는 누구여야 하느냐? 세 가지죠. 플러린, 산소, 질소. 좀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하나가 더 있긴 하거든요. 수소 결합이 가능한 게 한 개가 더 있긴 한데 공교육에서는 딱 저 세 개만 가리키죠. 요 세 개가 요 자리에 동시에 있어도 되고 다르게 있어도 됩니다. 예를 들면 플러린이어도 되고 플러린 산소, 뭐 질소 수소, 아니 질소 산소 뭐 이래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때 이 X하고 Y는 서로 같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이럴 경우 이 세 개는 어떤 녀석들이에요? 바로 전기 음성도가 상당히 큰 녀석들이죠. 자, 플로린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4죠. 산소 전기 음성도 얼마예요? 3.5고 질소는 3입니다. 전기 음성도를 외워야 하느냐라고 묻는다면 자꾸 데이터를 보다 보면 외워지는 건 맞지 굳이 외울 필요는 없으나 예전에 수능 기출 중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있냐면 전기음성도를 외워야지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외울 건 아닌데 공교육 과정에서 이상하게 하면서 이걸 꼭 외워야 되는 분위기처럼 몰고 가긴 합니다만 뭐 그걸 떠나서 자꾸 보다 보면 기억나긴 하죠. 자, 그것에 반해서 요 슈쇼의 전기음성도는 어느 정도죠? 2.2죠. 2.2죠. 그러면 얘하고 얘에 비해서 수소가 전기음성도가 상당히 작기 때문에 수소가 부분자나 플러스 그 다음에 나머지 X하고 Y가 델타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그러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되나 이 델타 마이너스하고 델타 플러스 사이에 매우 강한 극성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하이드로진 본딩 수소결합이라고 하겠다 이런 말이지. 무슨 말 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수소결합에서 전기음성도 FON 이게 달까요? 이게 달까요? 바로 이 전기음성도가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자, 이 하나를 들어볼까요? 어떤 예가 있을 수 있냐면
수소인데 염소가 있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소의 염소. 자, HCl입니다. 자, 여기서 전기음성도 한번 따져볼게요. 전기음성도를 영어로 뭐라고 하죠? 전기음성도 영어로. 일렉트로네가티비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써도 너무 길고 한글로 써도 너무 길고 그래서 이제 줄임말을 많이 쓰는데 요 그리스 알파벳 카이 이렇게 이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기음성도 쓸 땐 내가 그냥 이렇게 쓸게요. 자, 그래서 수소 있고 염소가 있으면 자, 수소하고 염소의 전기음성도 각각 어디가 얼마나 될까요? 뭐 우선 대소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어디가 크고 어디가 작을까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수소의 전기음성도는 아까 2.2라고 했죠.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3.1이에요. 3.1. 사실 누구보다 조금 크냐면 질소보다 약간 큽니다. 큽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염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돼서 요 사이에 극성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 극성 분자간 인력이 나타나는 건 맞는데 여기선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수소결합은 아니에요. 수소결합이라고 하진 않죠. HCl 사이는 수소결합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선 이상하죠. 전기음성도는 질소보다도 얘가 더 큰데 왜 여기서는 수소결합이라고 말을 하지 않을까? 이상하죠, 그렇죠? 이상하죠. 그 다음 두 번째 또 다른 예? 전기음성도 억수로 큰 것 중에서 플로린이 있죠. 얘가 1등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결합해 있을 수도 있냐면 탄소요. 탄소. 그러면 또 다른 탄소와 또 다른 플로린 결합을 생각을 할 때 자, 이때도 탄소하고 플로린 사이에 전기음성도를 비교하면 당연히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이렇게 될 거거든요. 이게 1등이니까. 그러면 플로린 전기음성도 4라고 할 때 탄소 전기음성도는 얼마예요?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예요? 2.5 정도예요. 2.5에서 2.6 이 정도예요. 그러면 사실은 전기음성도가 차이가 얼마나 나죠? 차이가? 1.5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1.5 정도 차이가 나는 거니까 전기음성도 차이로 치면 굉장히 크게 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수소하고 질소는 전기음성도 얼마 차이 나요? 수소하고 질소는 0.8 차이 나거든요. 2.2고 3.0이니까요. 그러면 질소, 수소 있을 때 수소결합이라고 해요? 질소, 수소라고 할 때 수소결합이라고 해야 안 해요? 하잖아요. 이럴 때 한다고 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질소, 수소여도 수소결합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전기음성도 차이가 더 크게 나는 탄소, 플로린에서는 이게 0.1.5 이상 난단 말이에요. 이럴 때 당연히 탄소가 델타 플러스고 플로린이 델타 마이너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맞는데 과연 여기서 지금은 수소가 없으니까 탄소 결합이라고 해볼까? 이런 말은 없지만 이런 게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수소 결합과 같은 탄소 결합 이런 거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이런 말이 없죠. 이런 말이 없다는 얘기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생길 리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보통 공교육 과정에서는 전기음성도로 수소결합을 설명하지만 저게 다가 아닌가 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수소결합이 생기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뭘까요? 그래서 잠시 다시 35번 문제를 한번 보면 35번 문제에서 어찌 보면 거기 괄호 2번 있죠. 35번의 괄호 2번. 큰 전기음성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유탄 분자의 고립 잔해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돼 있죠? 보이시죠? 이 35번의 2번 답을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논술을 하고 싶어요? 물어봐야지.
뒤에 우리 언니 이름은? 어. 규영이 언니? 자, 규영이 언니. 규영이 언니는 이거 35분의 괄호 2번 뭐라고 답하고 싶어요? 자, 이거 교수가 물었어요. 이제 자기가 나와서 이제 막 발표를 해야 돼. 뭐라고 발표할 거예요? 좋아. 저, 응, 응, 어, 어. 오,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은 듯이 보여요. 왜냐면 중요한 화학에서 중요하게 사용되는 전문 용어도 사용했고요. 그런데 과연 그게 달까요? 시험거스 2번 어떻게 대답하고 싶어요? 응, 응,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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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에이, 어떻게 해버릴래? 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 방금 시연이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러면 이 수소결합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전기음성도 차이고 두 번째는 바로 수소 그 자체가 수소결합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수소 자체가 수소결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라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수소결합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침투라는 현상이 나타나요. 침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침투라는 말 어디서 들어봤죠? 뭐 할 때도 침투 효과 이런 말 쓰잖아요. 도원, 뭐 할 때 침투 효과라는 말 쓰죠? 뭐? 바로 S오비탈의 침투 효과 할 때 그 침투 효과 쓰죠? S오비탈 침투 효과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뭐 S 캐릭터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기억나요? 그래서 그때도 화학에서 침투를 쓰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침투는 그 오비탈에서 얘기하는 침투하고는 좀 달라요. 자, 이건 어떤 상황이냐?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알코올 분자 사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보시면 샨쇼, 슈쇼, 알킬 그룹 이렇게 생겨먹은 애들을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산소가 결합선 두 개가 나가는데 한쪽은 수소고 한쪽은 알킬 그룹인 걸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하잖아요. 알킬 그룹이란 말 배웠죠? 유기화학 시간에 배웠죠? 큐비나 알킬 그룹 기억나요? 알킬 그룹? 뭘 알킬 그룹이라고 해요? CH3, 뭐 C2H5 등등등의 탄소 수소로만 되어 있는 그 반응하지 않는 부분을 알킬 그룹이라고 하죠. 유기화학 때 배웠던 거 기억나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 자리가 CH3다. 무슨 알코올이에요? 도원, CH3면 무슨 알코올이에요? 이 자리가 CH3면 이 분자 이름이 뭐라고 해? 딱 배웠잖아요. 그랬나? 그러고 보니 39기는 유기를 안 한 것 같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큐빈 했잖아, 유기. 2학년 때. 시험거스? 이거 CH3면 뭐라고 부르죠?
메테이놀. 그래서 CH3면 메테이놀. 뭐 이게 뭐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산소에 수소 메틸 그룹 이렇게 있으면 메테이놀이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산소에 탄소가 두 개가 있어 이렇게. 이때는 시원아 뭐라고 불렀어요? 바로 에테이놀.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메트란 말의 뜻은 탄소가 하나 있는 거. 그 다음에 에트란 말은 탄소가 두 개 있고, 그 다음에 에인이라는 말은 단일 결합이란 뜻이고요. 끄트머리에 있는 올이라는 뜻은 탄소하고 OH 결합이 있다는 뜻으로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에테이놀이라는 말은 탄소가 두 개인데 단일 결합만 있고 끄트머리에 탄소, 산소, 수소 작용기가 있다. 라는 말이 에테이놀이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콩글리시로 읽으면 에탄올이 되는 거지. 그리고 관습적으로 읽으면 에틸알코올 뭐 이렇게 되는 거고. 에탄올이라는 말을 들어봤죠, 도원아? 그렇죠? 큐빈아, 에탄올 들어봤죠? 자, 큐빈이 뒤에 우리 오빠 이름이? 이도환이요? 아, 동환이. 동환이 오빠 에테이놀이라는 말 들어봤죠? 동환이 있는 학교가 어디에? 그러면 자기도 유기학 하겠네? 그럼 알고 있었겠네? 근데 왜 대답 안 해줬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코올이라고 부르는 건데, 이 알코올끼리에서도 수소결합은 일어날 수 있어요? 안 일어나요? 알코올에서도 수소결합은 매우 잘 일어납니다. 잘 일어납니다. 자, 어떻게? 요렇게. 그래. 헷갈리니까 이렇게 메틸 그룹에서 메테이놀이라고 하자. 그러면 어떤 구조가 나타나냐면 수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FON 중에 하나랑 결합하고 수소가 또 다른 분자의 FON 중에 하나를 향하고 있으면 수소 결합이 나타나는데 이게 지금 그 조건을 만족하고 있죠. 수소가 FON 중에 하나랑 결합하고 있고 그 수소가 FON 중에 하나를 향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수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고 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 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가 되면서 요 사이에 뭐가 나타난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알코올 분자에서도 뭐가 나타날 수 있다? 수소 결합은 충분히 나타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데이터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산소로부터 요 산소까지의 거리인데 이 거리가 대략 얼마냐면 250 피코미터 정도 돼요. 물론 실제로 이 알킬 그룹에 따라서도 거리가 약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좀 다르지만 대략 알코올끼리 수소 결합이 된다고 할 때 산소 거리는 250 피코미터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숫자의 의미가 뭐냐? 그럼 이 숫자를 뭐 다 외우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고요. 여기서 어떤 의미를 발견할 수 있어요. 뭐? 산소의 원자 반지름이 얼마냐? 150 피코미터입니다. 자, 산소라고 하는 녀석의 원자 반지름이 150 피코미터인데 수소 결합을 통해서 산소하고 산소 사이 거리가 250 피코미터가 됐다. 그러면 이 두 개의 숫자를 생각하면 당연한 것 같아요. 좀 이상해요. 규빈아, 당연해요. 좀 이상해요. 희한해요. 당연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랜만에 만난 규빈이랑 악수를 했어요. 우리 악수를 했어요. 악수를 했는데 갑자기 내 손하고 규빈 손하고 이렇게 융합이 돼가지고 둘이 쭉 겹쳐지는 거야. 이렇게 막 귀신처럼 막 이렇게. 그러면은 규빈아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이상하잖아요. 악수했는데 이렇게 뭐 살이나 이렇게 뼈가 만져져야 이게 근데 뭐 안에 쑥 들어가고 이상하잖아요. 잘 봐. 이게 150이면 두 개가 접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300은 나와야 되잖아. 근데 50만큼 줄어들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요 전자그룹하고 요 전자그룹이 오버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수소 결합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런 묘한 오버랩 현상을 수소 결합에서 침투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 침투에 대한 모델링을 어떻게 잡느냐? 그럼 여기 줄게요. 예준다잉 준다. 이 그래서 자, 이렇게 둥글하게 그린 요 두 개가 옥시젠, 산소 원자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전기물 송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부분 전하가 나타나고요. 이때 옥시젠의 그 반지름이 어느 정도라고요? 반지름이 150 정도라고 했잖아요. 반지름이 150인데 묘하게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얼마라고요? 250이란 얘기예요.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이 산소 전자구름하고 이 산소 전자구름이 겹쳐져야 돼요. 마치 뭐처럼 공유결합을 이룬 것처럼. 그러면 이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누가 끼어 있기 때문에 수소 델타 플러스가 끼어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매개를 하면서 이 둘의 전자구름이 겹쳐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수소 결합에서는 무슨 현상이 나타나야 되냐면 이런 식의 수소가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침투라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현상을 이제 잠깐 말을 쓰면 수소가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현상. 요게 수소결합입니다. 그러면 왜 저런 침투란 현상이 가능하냐? 자, 이렇게 지우면 이 바로 수소가 가지는 고유한 성격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전 우주를 뒤져서 수소만 갖게 되는 고유한 성격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수소는 오직 전자가 한 개뿐이라는 특징이 있죠. 오직 전자가 한 개뿐. 그러면 오직 전자가 한 개뿐이다. 무슨 말이에요?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만약 수소가 완전히 이온화돼서 H 플러스 이온이 된다면 이건 뭐냐? 순수한 프로톤인 거죠. 자, 프로톤 우리말 뜻이 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프로톤 우리말로? 프로톤 우리말로 뭐예요? 양성자. 수소에서 전자 완전히 이온화시키면 양성자 되는 거 알죠? 그럼 양성자는 내부적으로 음전하가 있어요, 없어요? 양성자는 내부적으로 음전하가 1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봐. 만약에 여기 관여하는 수소가 완벽하게 이온화된 H 플러스다. 그럼 완벽하게 이온화된 H 플러스면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청력 같은 게 나타나겠어요? 거의 나타나질 않겠어요? 전자간 청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수소 H 플러스는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 속으로 충분히 빨려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도 얘가 부분전화 델타 플러스. 예를 들어서 부분전화가 만약에 0.3 플러스라고 하자. 예를 들어. 그러면 수소가 1 플러스가 되면 전자가 없는 거지만 수소가 만약에 0.3 플러스가 됐다라고 하면 평균적으로 전자가 몇 개 남아있는 거예요? 0.7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0.7개면 1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델타 플러스여도 주변
전자 밀도가 극도로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침투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 침투 시에 다른 원자의 전자들과 청력이 거의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 나겠죠? 수소가 수소결합을 할 상황에서는 전자밀도가 극도로 낮기 때문에 다른 원자 쪽으로 들어갈 때 다른 원자의 전자구름과 청력이 없으므로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아까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얘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아까 탄소 플러린의 경우를 생각해 보죠. 여기에서도 수소결합 같은 탄소결합 나타날 수 있다 그랬어요? 나타날 수 없다 그랬어요? 나타날 수 없다 그랬죠? 왜 나타날 수 없는지를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우는 탄소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어도 탄소에는 여전히 전자가 몇 개 남아있게 돼요? 5개 남아있게 되는 거죠. 맞습니까? 탄소가 원자번호가 몇 번이니까요? 탄소 원자번호 6번이잖아요. 6번이니까 전자 하나 떨어져 나가도 전자는 여전히 5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온이어도 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원자 쪽으로 침투가 가능하다, 어렵다?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전자는 있을 테니까.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니까. 뭔 말인지 알겠죠? 예? 알겠죠? 좋아. 그 다음 침투를 할 때 침투당하는 원자의 총 전자 개수가 많아져도 사실은 침투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전자가 많아진다. 이 말은 어쨌거나 전자 간 청력 역시 증가한다는 얘기니까요. 이거 누구 얘기하는 거겠어요? 바로 염소가 관여하는 하이드로진 본딩이 불가하다는 얘기예요.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죠? 염소는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17번이죠. 17번이니까 염소 주변에는 이미 전자가 17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자가 너무 많을 경우는 또 사실 어떻게 된다? 요놈의 수소가 전자 밀도를 아무리 낮추어도 기존 전자가 너무 많은 경우는 또 다른 전자를 끌고 안으로 들어가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수소 결합을 할 때 어떤 원소들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FON 모두.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염소하고 다른 점. 왜 전기음성도 크지만 얘는 수소 결합이 안 돼요? 왜 얘네들은 얘보다 전기음성도가 작은 애가 있어도 수소 결합이 돼요? 이 둘의 결정적 차이점이 뭐예요? FON 모두 2주기 원소죠. 2주기 원소이다 보니까 원자 번호가 작죠. 플로린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플로린 원자 번호 몇 번이야? 9번. 산소는 8번, 질소 7번이잖아요. 근데 염소는 몇 주기 원소예요? 3주기 원소죠? 그러니까 수소 결합이 가능한 또 하나의 요소 중에 하나는 전기음성도도 중요하지만 그 전기음성도 큰 애들이 몇 주기 원소일 때, 2주기 원소일 때 또 수소 결합이 가능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수소 자체가 전자가 하나가 있어서
플러스 성격을 가질 때 수소 자체의 전자 밀도가 낮다는 거랑 연결지어 있는 거라고요. 뭐만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염소는 원래 스스로가 전자가 너무 많아서 다른 게 침투해 들어올 때 내부적 청력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가 들어오게 어렵게 만드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는 이제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만드는 거지만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이 수소만의 고유한 성격 두 번째, 수소는 결합선 몇 개죠? 오직 한 개. 자, 수소로부터는 결합선이 하나가 나간다.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면 수소는 단일 결합으로 산소랑 결합하고요. 수소는 단일 결합이랑 플로린, 수소는 단일 결합이랑 질소. 이렇게 결합하잖아요. 맞죠? 맞죠? 그러면 이게 뭔 의미냐? 침투할 때 분자 간 입체 저항이 다른 녀석들에 비해서 작다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침투라는 현상은 두 분자가 꽤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같아요? 두 분자가 완전히 가까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소결합을 통한 침투는 두 분자 간 거리가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까울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굉장히 가까울 때 나타나는 거예요. 가까우다 못해 아예 겹쳐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사람으로 치자면 그냥 떨어져서 악수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렇게 허그, 알겠어요? 허그. 도원아 반가워. 이렇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내가 도원이가 오랜만에 만나서 도원이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도원아 보고 싶었어. 그래서 도원아 허그 하는데 이제 도원이가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도원이가 갑자기 선생님 잠깐만요. 이렇게 되었다고 쳐봐. 그럼 도원이가 이거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 내가 허그할 수 있어 없어? 안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나를 다가오지 못하게 찌르는 이런 것들을 통칭하여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 립체 저항이라고 합니다. 자, 영어 표현으로는 스테릭 힌드런스. E인가? A인가? E 맞죠? E. 그러면 이 말이 어디서 나타나는 거냐? 자, 아까 탄쇼였나? 탄쇼 아니. 여기 탄쇼, 플러린, 좋아. 여기 플러린. 그러면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마이너스고, 얘가 델타 플러스고, 그리고 탄소하고 플로린 사이에 전기음성도 차이가 크게 나니까 극성이 클 테니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 수소결합 같은 게 나타나려면 이 탄소하고 요 플로린이 침투 같은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묘하게도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 나와요? 4개나 4개.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애들이 달려 있을 거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이 탄소는 결합선이 몇 개가 나간다? 결합선이 4개야. 그러면 결합선 4개면 이때 얘도 이 사이에 수소결합 어쩌고 저쩌고 하기 전에 이미 델타 마이너스가 분포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때 이 델타 마이너스, 요 델타 마이너스 사이에 뭐가 나타날까요? 청력이 나타나겠죠? 이런 것을 통칭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입체저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청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침투가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탄소는 전기음성도가 수소만큼 충분히 작은데도 불구하고 탄소가 관여하는 수소결합 이런 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러면 지금 거기에 있는 35번의 괄호 2번 문제를 볼까요?
35번에 다시 괄호 2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볼까요? 35번에 괄호 2번. 자, 문제를 읽어봐요. 큰 전김 송도를 가진 원자에 결합된 수소 원자만이 이웃한 분자의 고립 전자성과 강한 정전기적 인력을 일으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라 라고 돼 있잖아요. 글 읽었죠?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를 풀 때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잘 풀려면 1차적으로 제일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문제를 잘 풀려면 가장 1차적으로 돼야 되는 거 바로 독해죠. 글읽기요. 글읽기. 아무리 알고 있는 게 많아도 글을 잘못 읽고 잘못 방향을 잡으면 무조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35번에 2번 같은 경우 꼭 내가 누구한테 물어서가 아니라 내가 수십 년간 이 문제들을 학생들한테 물어봤거든요. 물어보면 학생들이 35번에 2번을 보면 글을 완전 잘못 읽어요. 글을 잘못 읽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괄호 2번에. 이 괄호 2번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조사가 누구겠어요? 이 문제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조사가 뭐예요? 동원아 뭐예요? 은는 이가. 은는 이가. 조사. 조사도 몰라요? 왜 저기 저 어느 지역 방언에 막 누구 때리려고 할 때 에이 조사불남 이런 말도 있잖아요. 조사. 아 미안해. 조사를 몰라요? 명사, 형용사, 동사 이런 말은 알죠. 뭐 관사 이런 말도 알죠. 조사라는 말을 모른다고요? 이름이 바뀌었나? 그 뭐야 시연아 조사라는 말 배웠죠? 국어 시간에. 규빈아 학교에서 조사라는 말 배웠죠? 안 배워요? 중학교 때도 안 나왔어요? 조사란 말을 안 배워요? 말이 바뀌었나? 아니 그러면 국어 시간에 나는 무엇입니다 할 때 이런 말을 뭐라고 불러요? 조사라고 하잖아. 봐. 도훈아 왜 날 이상한 사람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알려주기 전에는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국어가 안 돼, 국어가. 좋아, 그러면 조사란 말 빼고 괄호 2번 문제에서 문제 전체의 뉘앙스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예요? 시연아 뭐죠? 수소 원자 만이죠, 만. 만. 다른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읽으면 공교육 과정에서 뭐만 얘기를 듣냐면 전기 음성도 얘기만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가지고 수소 결합을 설명해야지인데 문장을 잘 읽으면요. 이 문제를 만들어낸 교사의 방점은 만에 있어요. 만. 전기음성도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요. 누구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수소의 성격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수소 결합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 전자 몇 개라고 했죠? 한 개. 결합선 한 개. 요게 있을 때만 침투라는 현상이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주기율표를 쫙 펴놓고 주기율표에서 원래 원자인데 전자가 하나밖에 없고 결합선 하나밖에 없는 거 뭐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수소밖에 없잖아요. 전 우주를 뒤져도 수소밖에 없잖아요. 타노스가 인피니티 스톤을 들고 찾아와도 수소밖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수소 결합의 핵심은 수소인 거예요. 그러면 35번의 괄호 2번의 답은 뭐냐면요. 35번의 괄호 2번의 답은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전자가 하나뿐이다. 결합선이 하나 나간다. 이게 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그럼 여러분 잘 봐. 수소결합은 공교육 커리큘럼상 어디 나와요? 어느 챕터에 나와요? 아니면 그냥 일반화학 책을 펴놓고 수소결합은 일반화학 책 어떤 챕터에서 나와요? 어디서 나오냐면 분자간 인력 챕터에 나오잖아요. 뭐 분자간 인력 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거 할 때 수소결합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의 답인 수소는 결합선이 하나 나간다. 수소는 전자가 하나다. 이거 어느 챕터에 나와요? 바로 주기율표나 오비탈 혹은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서 나오잖아요. 맞아요? 주기율표 배울 때 수소 최외각 전자 한 개 배우잖아요. 혹은 오비탈 배울 때도. 그리고 루이스 구조 그리기 하면 수소의 결합선 하나씩 나간다는 거 얘기가 나오잖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수소 결합이니까 분자간 인력 챕터의 문제인데 답은 주기율표나 오비탈 전자 배치나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 있는 내용이 답이 되는 거라고요.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책을 쫙 펴고 예를 들면 15장에서 배우는 문제는 그 답이 15장에 있을 거야. 아니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내는 문제는 아주 1차원적인 문제인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3장에 나와 있는 문제를 만든 건데 답은 20장에 있는 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서울대 교수들이 만드는 문제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이걸 보고 왜 깜짝 놀랐는지 아세요? 어머, 이거 만든 애 나랑 같은 시기 애구나라는 걸 딱 느꼈거든요. 그럼 나는 이 말의 뉘앙스를 왜 캐치할 수 있을까요? 이 괄호 2번 문제는 교수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서울대 교수가 독창적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이 내용은 휴이라는 사람이 쓴 Inorganic Chemistry의 챕터 9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 얘기가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휴이라는 사람이 쓴 Inorganic Chemistry라는 책은 절판됐어요. 절판돼서 지금 더 이상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수십 년간 서울대 화학과 무기화학 교재예요. 그런데 서울대 화학과 무기화학 교재가 최근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책이 절판돼서요. 그럼 이걸 딱 읽는 순간 아유 이거 나랑 같은 시기 학교 다닌 애구나라는 걸 딱 느꼈다고요. 이 교수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거 책 좀 읽었네 하면서 내가 이제 이 문제를 봤거든요. 근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이 문제는 나하고도 약간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데 서울대가 그 한번 그 입시 문제가 틀린 적이 있어요. 2010년도 문제가 틀렸었거든요. 거기 이제 그래핀 문제를 출제를 했었는데 2010년도 문제가 틀리면서 그러면 생각해봐 여러분 만약에 수능물 문제를 냈는데 문제가 틀렸으면 어떻게 돼? 난리 날 거 아니야. 여러분 수능 기출했는데 틀리는 경우 있지. 그럼 막 교육부 장관 나와서 사과하고 막 하잖아.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봐. 서울대 입시 문제가 틀렸다. 자, 중요한 문제인 거야? 안 중요한 문제인 거야? 아주 심각한 문제지. 그런데 아무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왜일까요? 보통 사람들은 그 문제가 만지 틀린지 알지도 못하니까요. 그래서 2010년도 서울대 기출문제가 틀렸다는 걸 누구만 아느냐? 나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알아요. 근데 뭐 내가 그때 내가 서울대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나하고 뭐 별 관계 없으니까 나는 내가 뭐 소송 걸거나 뭐 그러진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서울대 기출문제가 특히나 화학 문제가 틀렸으니 서울대 화학과에서 난리가 났겠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서울대 화학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의 프라이드는 엄청나요. 왜냐하면 1960, 70년대 대한민국 최고 천재들이 지금 다 서울대 화학과 교수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사이에 대한민국 최고의 천재들은 다 어디를 갔다? 물리학과를 갔기 때문에 지금은 물리학과 교수들이 서울대가 아니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천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에요. 그리고 2000년 넘어서면서 대한민국의 IMF 열풍 이후에 대한민국 천재들이 의대를 갔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천재들은 지금도 어디에 있다? 그 서울대 병원 인턴들이에요. 서울대 병원 인턴들이 대한민국 최고 천재들이에요, 지금은. 이게 시대별로 그 천재들이 모여있는 집단이 달라요. 알겠죠? 그래서 그 서울대 화학과의 6, 70대 이상의 명예교수들,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천재들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교수들이 난리쳐가지고 2010년부터 2011년, 2012년까지 서울대 입시 문제가 비공개가 됐었어요. 쪽팔려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서울대 2010년부터 2013년까지인가 4년까지인가 서울대 기출문제가 비공개여서 깜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공개를 하죠. 지금은 공개를 하는데 그때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가 이제 그때 대치동에서 일타였거든요. 지금은 이게 심층을 많이 안 하지만 옛날에는 심층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010년에는 내가 대치동에서 내가 일타여가지고 그때 이제 요 강의실에 100명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0명짜리 클래스가 4개씩 있었거든요. 4개씩.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런 문제들이 있을 때 의뢰가 나한테 들어오더라고요. 어떤 의뢰가 들어온 적이 있었냐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서울대의 입시 문제의 방향이 현재 공교육 과정과 맞느냐를 서울대 그 국회의원들이 이제 심사를 하는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회 그 국회의원들이 서울대에 명령을 내려서 너네 기출문제들 내라 해가지고는 국회의원들한테 이제 그 기출문제 제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지만 국회의원이 정치 권력을 가지고 있지, 국회의원이 뭐 물리화학, 생물, 지구과학을 알 바는 알바노잖아요. 그래서 그 교육위원들이 그 문제들을 시중에 유명한 강사들한테 보낸 거예요. 그래서 수학은 누구, 뭐 물리는 누구 보냈거든요. 그때 화학 문제가 나한테 왔다고요. 그때 받은 문제가 이거예요. 딱 보면서 와 이거 하면서 내가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써줬느냐. 보고서는 현재 교등 교과 과정과 일치한다라고 써줬어요. 왜냐하면 수소, 원자, 고립 전자쌍, 정전기적 인력, 물에 끓는 점, NH3, 그다음에 HF, 수소결합,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중에 고등학교 책에 안 나오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1도 없죠. 그런데 답이 어디 있어요? 분자간 인력이 아니라 오비탈이나 루이스 구조 그리기에 답이 있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식의 문제는 수능에 나온다 안 나온다? 절대 안 나와요. 그런데 서울대 교수들은 이런 걸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겨우 고등학교 정도 나와서는 이런 문제를 절대 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나는 뭐라고 보고서를 써줬겠어요? 일치합니다라고 써줬죠. 왜냐하면 그 문제 그대로 받아다가 내 수업 시간에 썼기 때문에. 내가 그 학생이 100명씩 있으니까 얘들아 내가 자료를 받았다 하면서 이제 그때 수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서울대 교수들이 만드는 문제들을 보면 언뜻 보면 풀기 쉽게 보이지만 따지고 보면 풀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들이 이런 식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서울대 문제들을 좋아하는데 여하튼 이 괄호 2번의 의미가 이거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하거나 논술을 하거나 할 때는 어떤 한 챕터의 내용을 국한시키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간 배웠던 모든 내용들을 융합해서 답안지로 쓸 수 있도록 하세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래서 요 2번은 됐고요. 자, 그 다음 부서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오, 많이 찍었어. 좋아.